안녕하십니까? 출석번호 2번 구형준입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파트는 자율신경계에 관한 복습 내용입니다. 지난 학기에 배운 생리학과 기본적인 해부학 내용의 간략한 복습에 더불어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해당 개념과 관련된 대표적이거나 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상적인 양리학과 관련된 사례나 예시를 가미해서 발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발표에 있어서 약자는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교감신경계는 Sympathetic Autonomous Nervous System이라 하여 SENSE라고 발음할 것이고, 부교감신경계는 Parasympathetic Autonomous Nervous System이라 하여 PANS라고 발음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피드백으로 주신 추가로 연구해 볼 점들을 기존의 발표에 추가하여 SENSE에서는 Fight or Flight에 관한 내용, 그리고 PANS에서는 Near Vision에 있어서 zonule의 역할에 관한 슬라이드를 추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이동성 운동복합체나 가하우 세포의 발음 등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사용된 참고 문헌들을 references에 AMA 형식에 맞추어 모두 기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슬라이드별로 해당 발표 자료의 근거가 되는 참고 문헌을 슬라이드 하단 Work Cited에 기재를 하였으며, 괄호 안에 해당 문헌의 몇 페이지에서 출처를 가져왔는지를 기재하였습니다. 작년에 사용한 조직, 해부, 생리학 교과서를 주로 인용하였는데 번역판과 페이지가 달라서 해당 페이지는 원서 기준입니다. 처음으로 교감신경계입니다. T1에서 L2, 3 레벨까지 분포를 하며 세포체는 IML이라 해서 척수의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엑소는 이제 anterior nerve route를 통해 나와서 white ramus를 통해서 ganglion으로 들어가 시냅스를 형성하며 gray ramus를 통해 나와서 spinal nerve로 합류를 합니다. 이러한 white ramus와 gray ramus를 rami communicantis라고 합니다. sympathetic ganglion은 보시다시피 척추 옆 신경절이라 하여서 척추 옆으로 쭉 22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척추 앞 신경절이라 하여 작년에 김민정 교수님께서 수업하신 내용인데 횡격막, 그러니까 T4, 5 레벨 기준으로 이제 이 위로는 sympathetic chain에서 연접을 형성하고 이제 나와서 해당 장기로 가지만, 이 밑으로는 sympathetic chain 자체는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연접을 하지 않고 나와서 갱글리온을 이제 척추 앞 신경절을 이룹니다. 이는 celiac, superior, inferior, mesenteric, aortico, renal 등이 있으며 이제 깔끔하게 한 줄이 아니라 복잡한 플렉서스를 이루는 것을 해부 실습 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terminal ganglia가 있는데 이는 교과서에 따라서 위 두 가지 분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이 부교감신경과 다르게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과서에서는 이 terminal sympathetic ganglia라 해서 특징적으로 hypogastric plexus 그리고 cervical ganglia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cervical ganglia는 superior, middle, inferior 이렇게 세 가지로 신경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cervical ganglia는 신경절에서 나와서 깔끔하게 한 줄로 신경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동맥을 둘러싸서 periarterial plexus를 형성하여 갑니다. 이 목 교감신경 줄기가 하는 일을 잘 보여주는 증상이 김민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호너 증후군입니다. 목 교감신경 줄기가 손상 시 같은 동측에서 마이오시스, 동공이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엔하이드로시스, 땀이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감신경계의 역할은 동공을 확대시키는 마이드라이시스, 그리고 땀을 분비에 관여를 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토시스, 안검하수라는 것은 눈꺼풀이 처지는 것인데 눈을 뜨게 하는 levator palpebrae muscle은 short ciliary nerve를 통해서 3번 뇌신경의 지배를 받으나
교감신경 또한 long ciliary nerve를 통해서 보조함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교감신경계의 절전섬유는 하나 이상의 갱글리온과 시냅스를 하며 자기 위치보다 훨씬 다른 곳에서 시냅스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플래틱 nerve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앞서 알아봤던 cervical ganglion 같은 경우도 이제 T1 세그멘트에서 나온 신경이 이렇게 쭉 다른 위치로 올라와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율이 절전섬유와 절호섬유의 비율이 1대20 정도로 많은데요.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제 생각인데 부교감신경은 평상시에 여러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이제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부르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동공을 뭐 축소시켜야 된다. 동공을 또 이완시켜야 된다 하면은 부교감신경이 또 이제 활성화가 되지 말아야겠죠. 따라서 뭐 배부르고 뭐 밝고 뭐 따뜻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서 이제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해야 되지만 교감신경은 마치 전시 상태, fight or flight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또한 교감, 부교감 모두 절전섬유가 신경절에서 분비하는 이제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며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작용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신 fight or flight 입니다. 이에 관하여 찾아보면서 부위별로 흐르는 혈류량이 조절되는 기전의 원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fight or flight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한 준비에 해당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됩니다. 교과서 123페이지에서는 이 효과를 교감신경계의 노르에피네프린과 부신수질의 에피네프린의 효과를 합쳐서 sympathoadrenal system의 효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고 혈류가 피부와 소화기로부터 골격근으로 집중되며 또 도망치든 싸우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니 여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혈당도 높아지고 또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하니 동공도 확장되고 많은 운동을 하려면 산소도 많이 필요할 것이므로 기관지도 확장이 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각, 땀샘, 피부의 털, 소화관에서의 분비 등 많은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교감신경계에서는 휴식과 소화에 해당하는 rest and digest 기능을 가지는데 후에 부교감신경계에 대한 설명에서 이를 유념하고 들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시간에 가까운 긴 발표가 될 것 같아 이러한 효과를 제가 전부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해당 발표자의 파트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fight or flight의 많은 효과 중 혈류가 골격근으로 집중된다는 것에 궁금해졌고 이를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혈관이 모두 수축된다면 총 말초 저항의 증가로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한데 혈류를 어떤 방향으로 집중시킨다는 것은 어떤 혈관은 수축시키고 어떤 혈관은 이완을 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혈관들은 수축하는 동안 골격근으로 가는 혈관들은 이완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여기에 관여하겠지만 이 기전의 원리에 있어서 큰 줄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sympathoadrenal system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효과는 노르에피네프린 뿐만 아니라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의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혈관의 수축에는 GQ 수용체인 알파 리셉터가 포스포라이페이스 C, 칼슘 갈모듈린 경로를 통해서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혈관 평활근의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을 인산화시켜서 수축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GS 수용체인 베타2 수용체는 사이클릭 AMP를 통해서 MLCK를 억제시키게 됩니다. 혈관마다 이러한 수용체의 분포에 차이를 보이며 골격근으로 가는 혈관은 베타2 수용체가 많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알파보다 베타 수용체에 대한 어피니티가 더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리학적 농도에서는 베타 수용체의 혈관 확장 효과로 인해 골격근으로 가는 혈관은 이완이 되게 되며 따라서 골격근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피네프린의 농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알파 수용체에도 유의미한 활성을 갖게 되어 이러한 혈관 또한 수축이 되게 됩니다. 이는 수용체 관련 발표자의 파트에서 KD, Dissociation Constant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척추 옆 신경절의 저루섬유는 앞서 말했듯이 그 갱글리온에서 시냅스를 형성한 후 그 다음에 나와서 터미널 플렉서스들을 형성을 합니다. 이 플렉서스는 터미널 갱글리아는 다른 개념입니다. Cardiac, Esophageal, Pulmonary 전부 다 이제 횡격막보다 위에 있지요. 횡격막보다 밑에서는 Prevertebral Ganglia를 많이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알아본 터미널 갱글리아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절후 섬유에서는 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며 이는 알파 또는 베타 리셉터에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땀샘 중 주로 에크라인 땀샘의 경우에는 하이포탈러머스의 체온 조절 중추의 작용을 받아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이는 무스카리닉 리셉터에 결합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부신 수질의 크로마핀 셀들입니다. 이들은 교감신경 절후섬유와 비슷하며 니코티닉 콜리너지c 스티뮬레이션을 받을 시 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합니다. 발생학적으로도 부신 겉질은 중배엽이지만 이 친구들은 뉴럴 크레스트 오리진입니다. 에피네프린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노르에피네프린이 PNMT라는 효소를 거쳐서 메틸기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80% 에피네프린, 20%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아드레닐성 수용체에 대한 친화도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1이나 베타1이나 따라서 어떤 알피네프린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노르에피네프린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에피네프린의 사용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아나필락틱 쇼크, 그러니까 심한 알레르기 같은 쇼크 상황에서 주사하는, 기도가 막혔을 때 주사하는 에피펜이 있을 수 있고 또 국소 마취, 그러니까 치과에서 이제 마취 주사를 받을 때 리도카인과 같이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선 다른 발표자의 범위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제 근육에서는 Muscular Nicotinic Receptor라고 해서 Muscular Nicotinic Receptor가 분포를 하고 이제 갱글리온에서는 Neuronal Nicotinic Receptor가 분포를 합니다. 그런데 아드레날 메듈라도 보시다시피 Neuronal Nicotinic Receptor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후섬유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뇌신경과 청골신경에서 나오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흔히 뇌신경과 청골신경 craniosacral outflow라고도 합니다. 뇌신경으로는 해부학적만의 이제 3790이라고 흔히 외웠던 뇌신경들과 청골신경 S2에서 4가 있습니다. 뇌신경 중 이제 PNS는 중뇌에서 3번, 그리고 메듈라에서 7, 9, 10번이 나옵니다. 뇌신경 외울 때 GVE에 해당하던 신경들이 부교감신경 역할을 가진 신경들입니다. 이제 신경절에서는 마찬가지로 니코티닉 수용체인데 절후 섬유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1에서 5까지 5가지 서브타입을 갖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을 가진 뇌신경인 3번 뇌신경은
눈돌림 신경이라고 해서 superior oblique 머슬과 lateral rectus 머슬을 제외한 모든 안구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는 부교감성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3번 신경 자체가 중뇌에서 시작하지만 부교감성 섬유는 부교감성 기능을 담당하는 중뇌의 특정 부위인 에딩거-웨스트폴 핵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ciliary ganglion을 형성한 뒤 short ciliary nerve를 통해서 동공조임근과 선모체근을 지배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long ciliary nerve가 앞서 호너 증후군을 소개할 때 sympathetic chain에서 교감신경 섬유가 들어온 바로 그 신경입니다. 이 신경의 주요 작용으로는 light reflex라고 하여 circular muscle인 sphincter pupillae를 수축시켜 동공을 축소시키는 meiosis, 축동을 일으키며 near reflex라고 하여 ciliary muscle의 수축을 통해 suspensory ligament가 이완되고 이에 따른 lens의 convexity의 증가로 인한 accommodation, 즉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3번 뇌신경의 작용을 원리로 한 약물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파트에 가서 더욱 자세히 다뤄지겠지만 간략히 맛보기만 하자면 light reflex를 사용한 것은 동공을 확대시켜서 안구를 검진할 때, 즉 mydriasis, 산동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 중 하나가 호마트로핀입니다. 이는 muscarinic antagonist, 무스카린성 기량제인데 부교감신경 효과와 정반대의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약물 중 대표적인 약물이 아트로핀입니다. 그런데 아트로핀 대신 호마트로핀이 사용되는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트로핀이고 이것이 호마트로핀인데 구조가 다른 부분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호마트로핀에는 quaternary nitrogen, 4차 질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하를 띠고 있기에 소수성인 lipid bilayer를 건너기가 어려워 systemic circulation으로 유입되기가 쉽지 않고 효과가 좀 더 국소적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muscarinic antagonist가 온몸으로 돌아다니면 변비라든지 땀이 나지 않는다든지 부교감성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near reflex의 원리가 glaucoma, 녹내장애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 해부학 교재에서 가져왔는데 glaucoma에는 closed angle glaucoma와 open angle glaucoma가 있습니다. closed angle glaucoma의 경우 아이리스와 렌즈가 이렇게 붙으면 aqueous humor, 안방수가 아이리스를 전방으로 밀어서 우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closed angle glaucoma이며 이는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픈 앵글의 경우 안방수의 생산을 줄이는 등 여러 치료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muscarinic agonist들은 ciliary muscle을 수축시켜 aqueous humor의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는 carbatrol이나 pilocarpine 등이 있습니다. closed angle glaucoma와 다르게 open angle의 경우 trabecular meshwork, 즉 이 부분에서 블라케이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안방수가 sclerovenous sinus 또는 Schlemm's canal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ciliary muscle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은 이쪽 공간이 더욱 넓어지게 되고 막고 있던 trabecular mesh가 좀 치워져서 배출이 원활하게 되는 작용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신
zonul의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zonul은 수정체를 섬모체에 연결해주는 띠 모양의 섬유성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suspensory ligament of the lens 라고도 부릅니다.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섬모체가 이렇게 앞쪽으로 수축하게 되며 따라서 조듈러 파이버들에 걸린 장력이 이완되게 됩니다. 수정체를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던 장력이 풀렸으니 수정체는 increase in convexity, 좀 더 동그란 모양, 즉 더욱 볼록해지고 이는 생리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사진처럼 초점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어 가까운 물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반대로 먼 것을 볼 때는 섬모체가 이완하게 되며 zonular fiber들에는 장력이 걸리게 되고 수정체가 더욱 납작해져서 초점거리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이 있습니다. 연수와 뇌교 사이 부분인 pontomedullary junction에서 출발을 하여서 internal acoustic meatus, stylomastoid foramen을 통과 후 greater petrosal nerve를 분지해 pterygopalatine ganglion 또는 sphenopalatine ganglion에서 ganglion을 형성한 후 lacrimal gland, 즉 눈물샘을 지배를 합니다. 또한 귀로 가는 stapedius를 분지를 한 후 chorda tympani nerve를 분지를 하게 됩니다. 이 chorda tympani nerve는 그 5번 뇌신경의 세 번째 브랜치인 mandibular branch의 일부인 lingual nerve와 합류해서 submandibular ganglion에 그 신경절을 형성하게 되고 여기서 sublingual 그리고 submandibular gland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는 rest and digest라는 parasympathetic 시스템의 그 기능답게 digest, 즉 침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를 양리학적으로 한번 보면 감기약을 먹고 나서 입이 바짝 마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콧물이 나지 말라고 다이펜하이드라민, 베나드릴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 또 자세히 하겠지만 이 다이펜하이드라민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비염이나 이런 거에서 콧물 나지 말라고 넣는 약이죠. 근데 이게 항히스타민이면서도 동시에 안티콜리너직 효과도 있어서 침샘에서 침이 나는 부교감 신경의 효과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제로스토미아, 입이 건조해지는 겁니다.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이라고 하여서 약물의 구조와 활성에 관한 것이 있는데 주로 Medicinal Chemistry, 의화학에서 배웁니다. 나중에 좀 더 좋은 예시가 있어서 그걸로 설명을 하겠는데요. 딱 봐도 이게 이제 항히스타민제의 백본입니다. 보면은 나이트로젠이 있고 이렇게 중간에 카본이 좀 있으며 이 아로매틱 링이 있는데 이거에 이제 아까 보셨던 아트로핀, 이게 이제 다이페나이드라민의 구조고 아까 보셨던 아트로핀입니다. 아트로핀도 뭐 비슷하게 이제 나이트로젠, 스페이서 그리고 아로매틱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그 좋은 예시는 아닌데 앞으로 좀 뒤에서 좀 더 좋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9번 설인신경은 연수에서 나와서 jugular foramen을 통과한 후 otic ganglion을 지나서 침샘인 parotid gland를 지배합니다. 침 흘리는 것은 이제 7번 신경과 똑같습니다. 조직학적으로 parotid gland는 장액과리가 많아서 묽은 침을 Stensen's duct를 통해서 분비하고 침샘 중에서 가장 큽니다. 딱히 할 말이 많지 않아서 각 뇌신경의 위치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넣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3번 신경이 이제 미드브레인에서 나오고 또 폰토메듈러리 정션에서 나오는 페이셜 nerve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할 말이 많은 미주신경입니다. 이 역시 이제 저귤러 포라멘을 통과해서 통과하는데요. 이제 다른 뇌신경들과 다르게 목표 장기에 가기 전까지 신경절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이 여러 개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핵의 위치 관계는 대략 이렇습니다.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용을 전개하면서 관련 부분이 나올 때마다 어떤 핵이 그 역할을 하는지 내용들을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미주신경은 보시다시피 내장 곳곳에 다 들어갑니다. 소화기에서는 이제 마이언 트랙이나 아니면 서뮤코스 플렉서스와 작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소화기 ENS에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또 미주신경은 내장기관으로부터 내장감각 GVA 파이버들을 가져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러티드 바디 같은 곳에서 혈압을 감지하기도 하고
또 소화생리에서 배웠듯이 vagovagal reflex라고 하여서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액을 더 만들라는 그런 반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부교감성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dorsal motor nucleus라고 아까 보았던 핵들 중 하나입니다. 다만 통각은 베이거스와 같이 오지 않고 교감신경 섬유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해당 이제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해당 척수 분절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덜마톰에서 연관통, referred pain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 베이거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바로 다음 발표자가 발표할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인상적인 거 딱 2개만 짚어보자면 교감신경계는 온몸에 다 가는데 부교감신경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혈관은 부교감신경계 신경섬유가 가지 않는데 신기하게 혈관 내피세포에는 무스카린성 수용체 자체는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극에 따라서 나이트릭 억사이드를 방출해서 이완을 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콜리너직 애거니스트를 투여 시 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이트릭 억사이드와 혈관을 이온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흥미롭게 다룰 것입니다. 또한 앞서 발표하였던 콜리너직 엔타고니스트인 아트로핀이 왜 그 호마트로핀이 대신 국소적 효과를 쓰는지에 대해서 내는 호마트로핀이 대신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베이거스는 소화와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부교감성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콜리너직 엔타고니스트 사용 시 생길 수 있는 많은 부작용 중에서는 이게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유입될 시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전하를 띠게 하여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교감신경의 마지막인 청골신경입니다. S2에서 4에서 나와서 pelvic nerve를 구성해서 근처에서 신경절을 형성하고 방광, 직장, 그리고 성기에 분포를 합니다. 이 중에서 방광에서는 M3 수용체가 분포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urinary incontinence, 요실금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요실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제 앞서 언급한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중 하나인 이제 베이타3 애거니스트인 미라베그론이 이 중 한 타입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학우분의 발표 파트니까 자세히 할 것이므로 거기서 자세히 할 것이므로 넘어가고 저는 발표 범위에 빠져 있으며 아무와도 겹치지 않는 섹슈얼 오르간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부교감신경은 대부분의 절후섬유가 mainly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그렇듯이 예외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보시다시피 케이버노설 너브에서 분비하는 나이트릭 억사이드입니다. 발기를 담당하죠. 이 부교감성 신경이 나이트릭 억사이드와 그 VIP를 분비를 하면은 이는 스무트 머슬 셀로 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베스큘러 엔도틸리엄이 아세틸콜린 같은 걸 받으면 엔도틸리오 셀이 나이트릭 억사이드를 분비해서 이제 스무트 머슬에 작용을 하는데 이는 그와 다르게 그 nerve 자체가 나이트릭 억사이드 분비를 하고 이게 스무트 머슬 셀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아닐릴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트하고 따라서 CGMP의 생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CGMP는 그 피나일 아트리얼 스무트 티슈를 머슬을 릴렉스 시켜서 이제 발기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CGMP가 부족하면 발기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는 당뇨나 심혈관 질환으로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 다이아베틱 뉴로패티 같은 경우로 이제 발기를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싸그리 다 죽어서 나이트릭 억사이드가 아예 안 나오게 되면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웃프로스타딜이라고 해서 PGE1 애널로그를 음경에다 주사로 찔러 넣어야 합니다. 매우 아프겠죠? 하지만 좋은 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GMP를 디그레이드하는 PD5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PD5를 억제하는 PD5 이니비터가 있는데요. 실데나필, 바이아그라 또는 타다라필, 시알리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참 특징적으로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입니다. 그리고 CGMP를 분해하는 이제 PD5를 억제하여서 발기를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비아그라에는 참 특이한 부작용이 있는데 시야가 파란색과 녹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PD도 여러 가지 서브타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기에 있는 게 PD5 그리고 망막에 있는 게 PD6입니다. 그런데 비아그라가
PD6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책에 없던 내용인데 미국 이제 FDA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 비아그라는 하이패트 밀, 그러니까 식후에 먹으면 안 된다. 또는 이제 그 하이패트 밀과 그 고지방식을 하고 먹으면은 rate of absorption이 reduce 돼서 좋지 않다. 그래서 공복에 먹으라고 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궁금했었는데 그 발표를 만든 뒤에 이제 찾아본 내용이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비아그라를 만든 이제 파이저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보면은 이제 왜 그 absorption이 떨어지는지는 이제 gastric emptying이 이제 delayed gastric emptying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여기서는 oral viability 자체는 이제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뭐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의 원리는 교수님께서 주신 피드백을 통해 이해가 되었습니다. 생리학에서 배운 것처럼 자, 이게 이제 위이고 이게 이렇게 소장 또는 12지장이면 다른 에너지원보다 고지방식의 경우 소장에서 CCK와 세크레틴 등의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 이러한 호르몬들이 혈류를 타고 위에 작용하여서 gastric emptying rate를 늦춰줍니다. 따라서 약물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니까 위산에 의해서 비아그라의 분해가 많아지게 되어 효과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관신경계입니다. 이는 혼합, 분절, 추진 등 이제 GI 트랙트에서 소화를 조절합니다. 교감, 부교감 신경의 영향을 모두 받으며 감각신경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타고 뇌로 가기도 하고 또한 척수에서 반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장관신경계는 감각, 운동, 그리고 연합뉴런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제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연합뉴런들 중에서 이제 근층간 신경총이라 해서 myentteric plexus가 있는데 이는 longitudinal과 circular muscle layer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contraction과 relaxation,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데 이제 부교감신경이 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제 소화 운동을 조절을 하지요. 교감, 부교감 모두 양쪽에 작용을 하지만 이제 소화의 운동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메인리하게 부교감신경이 이쪽에 작용을 하고 submucosal plexus는 이제 blood flow, 혈류량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분비와 흡수에 관여를 하는데요. 교감신경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fight or flight 상태에서 근육으로 이제 혈류를 어디로 많이 보내줘야 되는지, 근육 같은 이제 좀 운동에 필요한 곳으로 혈류를 좀 보내고 소화 같은 쪽으로는 혈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blood flow를 regulate 하는 이쪽이 그 교감신경계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답니다. 하지만 모두 양쪽에 분포를 하기는 합니다. 연합뉴런은 정보를 통합하고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주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며 ATP, 생리학에서 통증과 관련하여 보았던 substance P, 우울증에서 보았던 5-HT, 즉 세로토닌 같은 여러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합니다. 이러한 연합뉴런이 peristalsis, 즉 연동운동을 발생시키는 원리는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신 이동성 운동복합체 Migrating Motor Complex를 찾아보면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Gastroenterology에 실린 햄스터를 사용한 문헌 자료인데 이를 통해 이러한 연합뉴런과 신경전달 물질이 연동운동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큰 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장을 나타낸 것이고 프록시멀은 입 쪽, 그리고 디스탈은 항문 방향을 나타냅니다. 먼저 볼러스에 의해서 발생한 물리적 자극에 의해 엔테로크로마핀 셀들이
5-하이드록시트립타민, 즉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로토닌은 인터뉴런들에 의해 여러 다른 신호로 변환되게 됩니다. 연동운동은 입에서 항문 방향으로 수축환이 이동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프록시멀, 즉 입 쪽에 있는 평활근은 아세틸콜린, substance P, 뉴로키닌 등에 의해 수축이 일어나게 되며 항문 쪽에 있는 평활근은 VIP, 나이트릭 억사이드, PACAP 등에 의해 이완되게 되어 입 쪽으로부터 항문 방향으로 쭉 짜주는 형태로 음식물이 연동운동에 의해 추진되게 됩니다. 또한 장관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의 역할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제 소화를 촉진을 합니다. 그런데 소화를 촉진한다는 게 연동운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수축도 해야 되고 이완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익사이트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니비트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적절하게 해야겠죠. 또한 소화생리에서 배웠듯이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은 근육을 무조건 다 수축을 시키는 게 아니라 괄약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이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양쪽 다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소화가 덜 일어나게 하고 특히 마이시너 플렉서스를 흥분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마이시너 플렉서스가 혈류량과 분비를 조절하기에 소화계로 가는 혈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파일로릭 스핀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축을 시켜야겠죠. 장관신경계는 흥분성과 억제성 운동신경으로 이제 이중으로 조절을 받는데 보통 이러한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은 마이엔트릭 플렉서스에 존재를 합니다.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은 대표적으로 아세틸콜린인데 이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막는다고 해서 완전히 흥분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은 이제 아세틸콜린뿐만 아니라 뉴로키닌 이런 다른 물질들도 흥분 전달에 참여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그 햄스터에서 된 실험으로 한번 나왔었죠. 이니비트리도 그 P2Y1이나 VIP나 PACAP 같은 거 전부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인데요. 자, 스트롱 스티뮬레이션, 강한 자극을 받을 시 이제 이러한 VIP나 PACAP 같은 게 나온다고 합니다. 장관신경계에는 특징적으로 ICC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발견한 사람이 지금은 스페인인 에스파냐 사람이라 카잘이 아니라 카하오, 그러니까 interstitial cells of Cajal로 발음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소화생리 때 배웠던 슬로우 웨이브, 서파 전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감, 부교감 신경은 다이렉트로 이제 소화계의 근육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촉진 또는 억제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카잘 세포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페라심파테릭스나 부교감 신경성 자극을 준다면 스파이크를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디폴라이제이션, 탈분극이 일어나서 이제 이 탈분극이 그 갭정션을 통해서 율동적으로 이제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카잘 세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변환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신호에. 그리고 이러한 그 카잘 세포가 없어진다면 뉴로패티가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감, 부교감, 그리고 체성신경계의 비교입니다. 교감신경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긴박한 상황에서 한 번에 몸을 확 긴장시켜야 되기에 절전섬유와 저류섬유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저류섬유는 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지만 에크린 땀샘은 이제 아세틸콜린의 영향을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크라인 땀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포크라인 땀샘도 있는데 아포크라인 땀샘은 또 이제 아드레날 수용체를 가지고 노르에피네프린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감신경계처럼 광범위하지 않고 혈관이라든지 이렇게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뒷발표자의 표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신경절이 목표 장기에 가까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좀 더 세밀하고 국소적입니다. 절전섬유, 저류섬유 비율은 보통 1:1인데 예외적으로 마이엔트릭 플렉서스의 베이글 파이버들은 1:8,000까지도 비율이 생긴다고 합니다. 비아그라처럼 예외도 있지만 메인리 아세틸콜린이 저류섬유의 신경전달 물질인데
대체로 무스카린 수용체가 이제 홀수는 GQ 그리고 짝수는 GI입니다. 근육을 대체로 이완을 시키죠, GI는. 자, 마지막으로 체성신경계의 운동섬유들인데 얘네들은 신경세포체가 척수의 앞뿔에 있습니다. 중간뿔에 있는 교감신경과 좀 다르지요. 그리고 엑소는 여러 가지 브랜치가 되어서 이제 머슬 파이버들을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모터 유닛이라 그래서 한 가지의 뉴런이 그 지배하는 머슬 파이버들을 이야기를 하는 개념인데요. 모터 유닛이 세밀한 곳은 되게 숫자가 적고 바이셉스라든지 막 크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숫자가 크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신경근 접합부 뉴로머스큘러 정션은 이제 근육 생리학에서 최장규 교수님께 배웠듯이 이제 모터 엔드 플레이스를 형성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신경 사이에 여러 상호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는 상호적인 신호 분비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신경이 항상 이제 근육한테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지만 retrograde tropic signaling, 그러니까 retrograde라고 해서 근육 또한 신경에 신호를 준다, 이런 것입니다. 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육을 많이 쓰면 근육이 커지고 표면적도 커지고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도 증가한다든지 신경도 더 커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듯 근육이 자신의 상태와 신경한테 어떻게 되라는 것을 이제 알려줘서 근육이 신경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자유신경처럼 이제 신경절 없이 그냥 싱글 뉴런 쭉 하나의 운동신경이 근육까지 가며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일어나는 병 중에 마이스테니아 그래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체가 적으니까 아세틸콜린이라도 시냅스에 더 많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제로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스 이니비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이제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는 것인데요. 이제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이 스트럭처 액티비티 릴레이션십의 좀 더 좋은 예시를 후에 소개하겠다고 하였었는데 이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는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 즉 포켓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인데요. 보면은 이제 아세틸콜린이 딱 달라붙도록 애나이오닉 사이트 그리고 세린 장기가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의 이제 나이트로젠이 일렉트로스태틱 어트랙션을 통해서 여기에 어트랙트가 되면은 이제 세린이 뉴클리오필릭 어택, 즉 이제 친핵성 공격을 해서 카보닐에 친핵성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얘가 이렇게 되고 세린이 이제 아세틸레이트 되면서 이제 세린과 아세틱 애시드와 콜린으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세틸레이트 된 것은 자동으로 이제 물이 다시 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돼서 재활용이 되는데요. 아세틸 그룹을 잃어버리고 다음 아세틸콜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마이스테니아 그래비스를 치료하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치료라기보다는 트리트하는 약을 만들었는데요.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의 재활용을 막는 약,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 이니비터입니다. 이 스트럭처 액티비티 릴레이션십을 보였듯이 이게 아세틸콜린인데 포지티브 N 그리고 두 가지 카본, 리포필릭 스페이서 그리고 카르보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바메이트입니다. 이 양전환을 띈 질소와 그리고 중간에 소수성 카본 부분 그리고 세린의 친핵성 공격을 받을 카르보닐까지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아세테이트와 다르게 이거는 카바메이트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를 설명하자면은 유기화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카바메이트는 자가 가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힘듭니다. 아세테이트보다. 따라서 더 이제 효소가 다시 재활용되기에 걸리는 시간이 느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약이 이 약인데 이게 피리도스틱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rreversible, 그러니까 이것은 reversible인데 irreversible, 다시 자가 가수분해가 돼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오르가노포스포러스들인데요. 독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살충제에 사용을 되는데 독가스인 살인가스는 포스페이트 에스터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다시 자가 가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에이징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해당 발표자 부분에서 많이 할 것이고, 이 독가스인 여기서는 앞서 알아봤던 아트로핀이 옥심과 같이 해독제로 사용이 됩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들이 이제 잘 정리된 그래픽 서머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 자극 전달에 관한 몇 가지 디테일들인데요.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이제 뉴로머스큘러 정션 같은 이제 전형적인 것들과는 좀 상이하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이 신경이 작용하는 근육에 막 화살처럼 가서 쿡 꽂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둘둘둘 말고 있습니다. 실처럼.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마리집이 이렇게 있는데 마리집이 없고 부푼 베리코시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면은 이제 마치 심장에서처럼 이제 프로토플라즈믹 브리즈라고 해서 이 근육끼리 좀 합법체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매끄럽게 이제 율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타이트 정션을 이뤄서 이제 합법체, 시네스티컬 유닛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플라즈믹 브리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멀티 유닛이 나왔는데 이 위에 그러면 이건 싱글 유닛이겠죠.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싱글 유닛 스무트 머슬은 이제 소장이나 그 장관계, 소화계처럼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 신경이 근육에 이제 영향은 미치지만 하나하나에 이렇게 그 수축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레벨만 컨트롤하는 것이고, 이제 그 장관신경계에서 언급하였듯이 갭정션을 통해서 이제 신호가 그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멀티 유닛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눈 근육처럼 막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 이 근육세포 사이사이로 이렇게 그 신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 하나하나가 뉴로트랜스미터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하게 되고 좀 더 민첩한 운동이 필요한 부분에 이제 그 보이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한 모든 이제 그 참고 문헌들을 이제 나열하였는데요. 이제 전부 이제 AMA 스타일,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스타일에 따라서 참고 문헌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이제 그 저희 양리학 교재는 참고 문헌 작성을 하였고, 또한 저희가 작년에 사용한 사람 조직학 같은 경우는 한글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도 예외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좋은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